이제 뭐 와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의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를 주는데요. 와인이 되게 재밌는 게 기분이 좋을 때 드시잖아요. 그럼 그 와인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을 막 박스로 사십니다. 그래서 막 맛있게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편분이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남편분하고 싸웠거나 아니면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와인을 따요. 근데 절대 그 맛이 안 나는 게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저희 집은 사실은 와인을 매일 마시거든요. 오늘은 교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저희 집에 1년에 한 430병을 마시더라고요. 이제 하루에 한 병 생각하시면 돼요. 365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손님이 오시면 좀 2병, 3병 더 마시게 되면 그 정도의 용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와인인데도 정말 똑같은 맛을 보여줄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와인 강의의 가장 큰 주제는 혹시 여기 이정수 대표님 와인 드실까요? 언제 드세요? 아, 그러면 어디서 구매를 하시나요? 코스트코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대 와인을 구매하실까요? 15,000원? 15,000원? 네. 우리 오민영 대표님은 와인 드세요? 저도 와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무슨 와인 홍보를 하시죠? 여쭤봐도 될까요? 와인 편집샵, 와인 편집샵을 저 홍보대에서 내고 그래서 설정되어 있는 와인 곳을 홍보하고 있어서 다양한 와인을 해드립니다. 그러시구나. 저희 오프 더 레코드는 제가 와인을 너무 마셔 제끼니까 저희 가족이 와인 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마셔서 약간 좀 멀리서 하긴 합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드시겠네요. 이혜영 대표님도 와인 드세요? 네, 없어요. 네, 저희가 보통 와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특별한 날 와인을 드신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와인도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인은 특별한 날에 마시는 게 아니라 와인을 마시는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와인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모아뒀어요. 왜냐하면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아뒀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 흑담을 보시면은 액기다 뭐가 되죠? 네, 액기다 똥됩니다. 맞습니다. 액기다 똥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와인을 만들 때 이만큼까지 소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와인이 막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장기 보관용 와인들을 주로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와인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와인이 빨리빨리 소비가 돼야지만 저희가 그 수입사들도 돈을 벌고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도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와인들은 이지 투 드링크라고 해서 장기 보관용 와인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인들은 가격대가 거의 한 10만원, 2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이정수 대표님께서 코스트코에서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코스트코의 와인 리스트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되어 있으시잖아요. 회원비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원비에 해당하는 걸로 와인 가격을 굉장히 다운을 시켜서 입점을 시키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와인은 시중에 나와서 판매하는 와인하고 겹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일부러 코스트코에서 코스트코 회원들만을 위한 와인들도 따로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와인 같은 경우는 항상 리스트를 100개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수입사가 빠지면 그 수입사에 똑같이 다른 수입사가 들어와서 물량을 똑같이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로 표현드리면 이마트의 어나더 버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나오면 그런 와인들은 한 2만원 후반대, 2만원 중반대 이제 그 정도의 와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뭐 소주 값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지만 저희가 소주를 해외에 나가서 드시면 우리가 와인 사 먹는 것과 똑같은 가격이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와인도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붙고 여러 가지 관세, 물류비 다 붙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와인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그리고 와인하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와인하고 음식에 해당하는 궁합입니다. 그래서 그 궁합을 조금 쉽게 선택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드리는 게 오늘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날에 드시는 게 아니라 와인을 드시는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와인을 왜 드세요? 왜 드세요? 뭐 다른 대체제가 많은데 와인을 왜 드실까요? 가장 큰 와인을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소주는 화학주예요. 화학주. 그래서 소주의 뒤에 있는 그 백라벨을 잘 읽어보시면 에탄올에 물을 섞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온 MSG를 팍팍 넣은 게 바로 소주입니다. 그래서 소주도 브랜드마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김건모가 안 나오긴 하지만 김건모가 한동안은 뭐 자기는 소주 소믈리에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맘만 먹으면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물이 어디에서 취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에탄올을 섞었을 때 맛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찌됐든 소주는 바로 화학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게 되면 건강에 조금 무리가 오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언제 마실까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식탁에 가장 기본으로 올라와 있는 게 항상 김치,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나 프랑스 애들도 항상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와인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애들은요 아침부터 와인을 마셔요. 그러면 이제 저희 생각에는 와인이 술이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아침부터 술을 먹는다고? 그건 아니고요. 한 잔 정도를 가볍게 마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제가 유럽에 출장 갔을 때마다 항상 놀랬던 게 뭐냐면 와이너리를 가면 엄마 아빠들이 초등학생 자기 애기들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같이 향을 맡아보게 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사와 마시는 거에 대한 문화를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가 좀 약간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와인을 좀 대하실 때 그냥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음식을 많이 드시면 어때요? 배부르죠? 체하죠? 와인도 똑같습니다.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꽐라됩니다. 그리고 와인은 발효주이기 때문에 막걸리와 똑같습니다. 자, 막걸리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막걸리를 안진뱅이 술이라고 하죠. 네, 막걸리 안진뱅이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 드시고 취하면 애니애비도 못 알아본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숙취도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와인도 똑같습니다. 와인도 발효주이기 때문에 발효주의 공통점은 드시는 족족이 다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원래 처음부터는 소주를 먹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저랑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와인 마실 때는 좀 물어보면 참 좋은데 또 남자 가오가 있다고 에이 잔은 채워야 마시지 이러면서 지금 이런 와인잔을 확 채우고 남자는 원샷이야 막 이러고서 막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내일 출근 못한다. 남자인데 그게 뭐 2번을 딱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실 때 천천히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 원샷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와인은 좀 예민한 음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다 똑같은 그게 뭘까요? 다 똑같은 장소인데요. 어디일까요? 예, 저희 집 식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얘는 지금 돈가스랑 제가 와인을 먹고 있고요. 지금 얘는 보시면은 예, 제 기억에 카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트 갔다가 연어하고 그 샐러드빵 같은 거 사갖고 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편하게 가볍게 한 잔씩 즐겨주시면 되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고기, 여기 식당인데요. 레스토랑인데 고기예요. 붉은색 고기. 근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와인이 지금 보통 고기 하면은 뭐라고 드시죠? 레드와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이게 기포가 빠졌지만 스파클링입니다. 네, 스파클링. 뭐야, 고기에는 레드와인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와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고기에만 레드와인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어울리는 음식에 대한 조화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가장 저희가 즐겁게 즐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포도가 효모를 만나요. 그러면 효모가 포도에 있는 당분을 열심히 먹으면서 당분을 알코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포도의 당도가 높으면 뭐가 같이 높게 나올까요? 알코올 도수가 같이 높게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을 고르실 때 우리가 더운 지역의 포도의 당도가 높을까요? 추운 지역의 당도가 높을까요? 더운 지역의 당도가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엄청 더워요. 이런 데들 거는 다 알코올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똑같이 수확을 하긴 하지만 포도 알맹이가 익을 때까지 천천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인을 만들 때 레드 와인은 껍질과 과육을 같이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일수록 껍질이 두꺼우니까 거기에 타닌도 많고 그 다음에 색상도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운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추운 지역으로 가면 껍질이 얇아야 될까요?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돼요. 그래야 안에까지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드 와인은 굉장히 투명한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늘한 지역, 즉 추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들은 제때에 수확을 못합니다. 왜냐면 안에까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에 조금 오래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들은 일단 산미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단맛이 있고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구매를 하실 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라벨 보고 예쁘게 생긴 것들을 다 고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줘라고 일부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쁜 거는 그 예쁜 거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 품질이 그 라벨보다는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품종과 지역을 잘 기억을 못하시겠다면 저희가 와인 생산국은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국이 좀 더운 지역인지 아니면 조금 추운 지역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도 좀 쉽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포도의 당분하고 엮여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열매를 발효시켜서 알코올로 만든 음료가 바로 와인이다라고 해서 좀 넓은 의미에서는 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발효시킨 게 다 와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가장 제일 처음에 와인이라고 발견이 됐던 게 바로 시드르주입니다. 시드르주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에 가면 애들 많이 마시잖아요. 바로 애플 와인인데요. 얘도 역시 와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걸리도 사실은 영어로 바꾸면 라이스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만 왜 와인이라고 안 하고 라이스 와인, 애플 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당도가 포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포도는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당분으로 알코올로 바뀌는데 이런 애들은 당도가 포도만큼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이라든지 뭔가를 가당을 해줘야 됩니다. 알코올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포도로 담근 것만 그냥 일반 와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열매로 만든 것들은 다 앞에 재료명이 붙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소믈리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와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요즘에는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워터 소믈리에, 티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 그리고 요즘에는 밥 소믈리에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쌀, 김제쌀, 포천쌀마다 다 밥맛이 다르니까 그 쌀로 밥을 재워가지고 어떤 밥이 제일 어떻게 했을 때 맛있는지를 구분하는 사람을 밥 소믈리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소믈리에라고 하는 직종도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와인이고요. 와인은 이렇게 생긴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 우선 포도를 재배를 하고 압착이라고 해서 즙을 짭니다. 그리고 얘를 치명이라고 하는데 포도즙과 껍질을 같이 두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발효를 시키고요. 숙성을 시키고 병입을 하면 한 병의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와인 한 병이 만들어질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 세 가지가 바로 요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맨 처음에는 포도를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조를 하고 숙성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무슨 철이죠? 무슨 철이죠? 네, 김장철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정주 대표님은 이따 2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장철이죠. 네, 김치를 담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시면 우리 김치 담글 때 뭐부터 해요? 배추부터 재배하고 그 다음 배추 버무리고 그 다음에 배추 버무린 거를 숙성을 해서 드시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집에서 김장 담글 때 뭐부터 제일 먼저 찾으세요? 배추 제일 좋은 거 고랭지로 할 건지 아니면은 배추를 내가 사갖고 내가 절일 건지 절인 배추를 살 건지 그리고 배추가 맛이 없으면 아무리 김치를 맛있게 담궈도 맛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와인에 있어서도 이 포도가 어디에서 재배가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칠레 와인들 중에 싱글 비냐드라고 적혀있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싱글은 뭐죠? 우리 골프터스 싱글 그거 아니고요. 싱글은 한 가지 밭에서 수확을 했으면
저희가 싱글 비냐드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포도를 어떻게 뭐 그냥 썩나?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테이블이 한 20개 정도 놔져 있으면 20개의 밭에서 포도를 다 수확을 해서 섞으면 걔는 그냥 일반 비냐드고요. 여기 테이블 여기에서만 수확한 걸로 이 포도로만 와인을 만들면 싱글 비냐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만큼 포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김치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김치 중에서는 숙성을 해서 드시는 김치가 있고, 그리고 만들자마자 드시는 겉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팍 익혀서 드시는 신김치가 있잖아요. 와인도 똑같습니다. 자, 와인에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무조건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 중에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보졸레 누보는요, 보졸레는 지역의 이름이고 누보는 첫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졸레 지역에서 첫 번째로 수확한 포도를 만들면 보졸레 누보인데요. 얘네들은 겉절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와인은 유통기한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게 보졸레 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소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입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오는데 기본 3개월 걸립니다. 그 유통기한 얼마 되지도 않는데 3개월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타고 올까요?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가격이 당연히 몇 배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보졸레 누보는 그냥 궁금하시면 한 번 정도만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졸레 누보를 매년 사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인의 품질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조금 더 맛있는 와인을 드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졸레 누보는 그냥 수확되자마자 바로 만들어서 먹는 우리나라의 겉절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저희가 김치독에 숙성을 하냐, 김치 냉장고에 숙성을 하냐, 아니면 일반 냉장고에 숙성을 하냐, 와인이 달라지죠. 네, 마찬가지로 이 와인도 만들어질 때 스테인레스 스텐에서 만들어지냐, 오크통에서 만들어지냐, 시멘트에서 만들어지냐, 아니면은 항아리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와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약에 드실 때 얘가 나무 향이 나지 않고 과실향, 과일향만 굉장히 많이 느껴지시면 이런 와인들은 스테인레스에서 생산된 와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 향이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주로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무 향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와인을 스테인레스에 숙성을 했는데 나무 향을 좀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MSG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크 칩을 넣거나 오크 파우더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와인 강의를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니 교수님, 저는 와인을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간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와인을 드시면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와인을 드실 때에는 사실 생산국도 좀 보셔야 되고 스타일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저렴한 거는 사실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되고 그런 향을 내야 되기 때문에 MSG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이제 저희 매장에도 고객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고객님 원하시는 스타일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러면 제일 싼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물론 싼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그 고객님은 다음번에는 안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싼 거를 드시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고객님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냥 제가 와인 좋아서 와인 그냥 매장에 같이 있는 줄 그렇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막 와인 얘기를 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와인에 대한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을 고르실 때 일단 너무 저렴한 것들은 살짝 의심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호주하고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는 이런 MSG 첨가에 대해서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넣고 싶은 대로 넣겠죠. 그러니까 드시고 머리가 좀 빠개질 일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와인들은 저렴하고 어떤 와인들, 자, 가장 고가의 와인은 얼마까지 할까요? 가장 고가 와인. 네? 네, 그쵸. 근데 이제 뭐 로마네 콩티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현지에서 9천만 원이거든요. 프랑스 현지에서. 그러면 국내에 넘어오면
거의 한 뭐 1억 5천억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로마네 콩티가 이렇게 세트로 3병을 묶어서 1억짜리 패키지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금가루를 넣었어, 뭐를 넣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와인의 품질에 결정을 미치는 조건이 바로 이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루아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와인에 있어서. 자, 이 때루아라고 하는 거는 불어로 원래는 때루아인데 영어로도 때루아, 이탈리아도 때루아, 일본어도 때루아, 우리도 때루아. 이 때루아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때루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때루아가 무슨 의미냐? 이 때루아는 포도가 자라는 모든 자연 환경을 저희가 때루아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저기 루터스관에서도 수업을 들으셨었나요? 네. 루터스관과 여기가 때루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 포도밭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포도원의 방향이 어디로 있느냐, 즉 인간이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때루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제가 토양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3가지의 토양 차이 좀 보이실까요? 네, 3가지의 얘는 자갈밭이고요, 얘는 진흙이고, 얘는 거의 화강암 같은 그 규모가 큰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포도밭에 가면 다 이렇게 다 애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와인 세미나를 제가 와인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공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세미나를 가면은 보통 저희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제가 라떼는 그러면 이제 저희 딸이 저 꼰대라고 뭐라 하던데, 어쨌든 사람의 인간에 있어서 라떼는 보통 10년 아니면 20년 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에 있어서 라떼는 좀 짧으면 1억 5천 만년 전, 좀 길면 4억 만년 전부터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형성된 토양에서 지금까지도 포도가 재배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도를 그냥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의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미터 정도 내려가 있을까요? 2m. 좀 짧은 어린애들이 한 2, 3m 내려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자라면 5m, 10m. 좀 오래된 포도나무들은 20m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럼 20m에 있는 그 영양 성분을 다 끌어당겨서 줄기를 통해서 열매에 맺어서 그 열매를 저희가 수확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래된 포도나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포도나무의 수령 몇 년 정도 살 것 같으세요? 50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지금 몇 세 시대죠? 100세. 포도도 100세까지 삽니다. 근데 사람이 10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포도도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시키면 100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 포도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아가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엄마 밥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보통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게 6세, 7세입니다. 그때쯤 돼야 약간 사랑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포도도 똑같아요. 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6년에서 7년이 될 때까지 수확한 포도로 와인 만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땅에서 끌어오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2, 15살이잖아요. 포도도 15살부터 미친 듯이 막 열매를 맺어주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20살부터 노화가 시작을 하는 것처럼 포도도 20년이 넘으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포도가 노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열매를 덜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힘이 딸리니까 열매를 못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수령 35년이 됐는데도 계속 열매가 잘 맺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와인을 사러 가셨을 때 와인병에 올드 와인이라고 써져 있는 와인들이 있어요. 올드 와인. 그리고 저희가 불어로 하면 비에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그 단어가 써 있으면 얘는 포도나무 수령 35년 이상 된 포도나무에서만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이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포도들은 굉장히 성숙해요. 그래서 빈티지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빈티지가 나올 건데요. 빈티지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올드 와인 내지는 비에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으면 굉장히 숙성미가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영빈티지 이거라도 그냥 구매해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토양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갈 토양이면 햇볕이 쨍쨍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돌이 열을 받아요. 그럼 돌이 빨리 식을까요? 거의 잘 안 식어요. 밤이 돼도. 그래서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열기가 다 포도나무 뿌리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뿌리는 열기를 버텨줘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스타일의 까베르네 소비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스타일의 포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흙질에서 자랐어요. 진흙질은 어떠죠? 되게 부드럽죠. 그리고 푹신푹신해요. 매끄러워요. 이런 토양을 좋아하는 아이가 이제 메를로라고 하는 포도 품종인데 이런 애들이 이런 토양을 만났을 때 가장 최고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공부 바로 하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역사부터 저희가 배우긴 하는데 역사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지질이에요. 지질학. 그 다음에 지구환경, 그 다음에 토양.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거를 고민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와인에 대한 포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쓴 와인 책이 2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와인 전반적인 학개론에 대한 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어떤 그 외국의 프랑스 학자가 쓰신 떼루아라고 하는 책은요, 두께가 거의 백과사전인데 그분이 책을 완성해서 출판해서 낼 때까지 6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품질, 그런 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째 보시면 빈티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빈티지가 뭘까요? 생산 연도라고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생산 연도가 아니고요. 포도 수확 연도입니다. 지금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계절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수확을 해서 내년 1월에 와인을 만들 거예요. 근데 날짜 연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포도 수확은 2023년에 했어요. 그러면 이 와인은 2023 빈티지의 와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 연도가 바로 빈티지인데 빈티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올해 여름 기억나세요? 날씨 어땠는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덥고 비 거의 안 왔죠? 비 안 왔고 진짜 완전 너무 쫙쫙쫙쫙 갈라졌어요. 작년 계절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요 3월달에 봄장마가 일단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되게 덥고 건조했어요. 근데 가을에 장마가 왔어요. 우리나라 날씨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 바로 계절의 날씨에 따라서 열매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해의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았으면 포도의 상태가 별로이기 때문에 와인메이커가 그 날씨에 맞춰서 품질을 균일하게 맞춰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슈퍼빈티지를 2004, 2005, 2014, 2015를 모든 유럽에서는 다 슈퍼빈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와인 공부하러 2006년도에 프랑스 갔었었는데요. 2005 빈티지의 제일 비싼 로마넬 꽁띠가 그 나라에서 6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죠. 살까 말까. 그래 그냥 600만 원어치 와인을 마시자.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제 안 샀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와인 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시장으로 나오는 게 LFC 시장에도 와인이 지금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희 아이 빈티지에 맞춰 저희 아이 태어난 연도에 맞춰서 와인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면은 이제 같이 마시려고 같이 익은 와인이니까. 근데 이 지집에는 열심히 아직까지는 소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연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빈티지 좋은 것들을 모아두시면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빈티지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들마다 와인 메이커의 노하우가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 메이커가 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 또 자, 우리나라 나주 하면 뭐가 유명하죠? 배. 영주 하면 사과. 그 다음에 청량하면 고추, 금산하면 인삼.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착착 맞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좁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도 각각의
그 토양에서 걔의 작물이 제일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와인 메이커는 토양의 상태를 보고 이 토양에 가장 잘 맞는 포도 품종을 선정을 해서 와인을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와인 1년에 몇 번 만들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수확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그래서 자기가 와인 만드는 지 10년 됐대. 그러면은 몇 번 만들어 본 거예요? 10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 메이커의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2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칠레 와인 저렴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약간 프리미엄 라인이 좀 고가라고 생각하세요? 저렴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FTA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 나이 때는 FTA를 아니까 FTA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칠레랑 아르헨티나는 토양이 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모작을 했어요. 자, 이모작을 하면 생산량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토양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줬잖아요. 근데 두 번째한테 또 주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맛있는 품질의 와인이 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이모작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고요. 그리고 프랑스 애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양조 기술을 많이 전수를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열심히 더 좋은 와인, 더 비싼 와인. 왜냐하면 이 와인들이 저렴한 것보다 비쌀 때 사람들이 미쳐요. 왜냐하면 와인을 한 번 따잖아요. 걔는 그러면 병수에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막아서 똑같은 와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인은 희소 가치 때문에 이렇게 가격에 해당하는 것과 수량이 좀 정해져 있으면 더 막 그걸 집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시라는 건 아닌데 빈티지 좋은 것과 그다음에 토양이 좋은 데서 생산된 와인들은 좀 보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인의 품질과 때루와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와인의 구성 성분이 있는데 와인이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냐면 포도 껍질에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면서 저희가 와인에 대한 구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와인의 종류들은 저희가 색깔과 그 다음에 식사 용도와 CO2 유무와 주정 강화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레드와인. 붉은색이니까 레드와인이겠죠. 화이트. 예, 하얀색이니까 화이트겠죠. 자, 그럼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레드와인은 적포도로 만들고 화이트와인은 청포도로 주로 만듭니다. 그럼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자, 우리나라는 일단 소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섞습니다. 네, 아니고요. 로제 섞는 거는 일단 현재 프랑스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껍질을 같이 넣고요. 내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면 껍질을 빼버려요. 근데 그 시간이 최대 48시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레드와인은 며칠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주에서 3주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들은 생각보다 색깔만 딱 추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껍질이 좀 얇은 애였다. 그러면은 되게 연한 핑크빛으로 나오고요. 색깔이 좀 두꺼운 포도 품종이었다. 그럼 색도 같이 그렇게 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울리는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기에는 레드 와인,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네, 이거는 1 더하기 1은 2 정답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죠. 1 더하기 2는 창문일 때도 있습니다. 왜 창문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창문 이렇게 나오죠. 창문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와인과 음식을 매칭을 하실 때에는 요리가 완성된 다음에 색깔과 와인의 색을 맞추시면 돼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익기 전에는 다 핑크색인데 돼지고기는 익고 나면 거의 회갈색이 되고, 그 다음에 소고기는 익고 나면 거의 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갈색이 되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화이트 와인하고도 어울려요. 그리고 소고기는 레드 와인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 고기에는 지방질이 많거든요. 이 지방을 깨주는 게 바로 타닌이에요. 그래서 타닌을 깨기 위해서는 레드 와인하고 많이 드셔도 되는데 이 타닌을 또 깨주는 게 누구냐면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스파클링입니다. 그래서 스파클링하고 그 고기하고는 또 궁합이 굉장히 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닭고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닭고기는 익기 전에 핑크색이지만 익고 나면 하얀색이 되죠. 저 근데 여기 이정주 대표님은 삼계탕을 드신다고 하고 우리 이재임 대표님은 닭볶음탕을 드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삼계탕을 드시는 우리 이정주 대표님은 화이트 와인을 드시면 되고요. 이재임 대표님은 약간의 단맛이 나는 레드 와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단짠단짠으로. 자, 생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어회, 우럭회.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그래서 화이트. 자, 참치,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방어. 핑크색이죠. 얘네들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붉은살 생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산도가 높은 레드 와인. 그 다음에 연어는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이잖아요. 네, 로제 와인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로제 와인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네,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니라서. 네, 우리는 뭐 아니면 도여야 되는데 이거는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니라서 안 좋아하세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화이트 와인보다 로제 와인의 소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제 와인이 오히려 휘뚜루마뚜루 다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마카세를 가신다. 그러면 저는 로제 와인 가져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오마카세 가면은 흰살 생선도 나오고 붉은살 생선도 나오고 뭐 김초밥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로제 와인이 더 잘 어울리시고요. 뷔페를 가신다? 뷔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제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에 대한 분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식사 용도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외국 애들은 뭐 매일같이 와인을 마시니까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 다 이렇게 나눠서 마셔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표님들은 그럼 와인 다 몇 병 마셔야 돼?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식사 습관이 달라서 그래요. 식사 문화가. 서양 애들은 식사를 드실 때 코스로 먹나요? 한상 차림으로? 네, 그들은 코스로 먹죠? 근데 저희는 한상 차림으로 먹어요. 그래서 식사를 차린 거 내지는 코스를 가시더라도 내가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주 요리에 맞춰서 와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인데요. 만약에 3만원짜리 한정식을 드시는데 30만원짜리 와인 먹는다? 그 와인에 대한 예가 아니에요. 그냥 3만원짜리 그냥 비슷한 정도의 와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꾸로 10만원짜리 코스를 드시는데 2만원짜리 와인 먹는다? 그 음식에 대한 예가 아니에요. 그러면 10만원 정도 해당하는 와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 한 병은 몇 리터일까요? 750ml입니다. 몇 잔이 나올까요? 네,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잔와인을 팔 때 기준이 150ml입니다. 그래서 5잔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와인을 구비를 하시거나 뭐 모임 가실 때 와인 병수가 조금 헷갈리시면 한 병당 5잔이 나오니까 보시고 만약에 와인 좀 덜 마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보통 한 6잔에서 7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테이스팅입니다. 자, 테이스팅은 저희 기준으로 잡을 때 사실 25cc를 잡거든요. 그래서 40명까지 테이스팅 할 수 있어요. 한 병을. 근데 이제 보통은 뭐 한 20명 정도 되면 맘만 보실 때에는 20분 정도 되시면 한 병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량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파클링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탄산가스 주입한 걸까요? 생성된 걸까요? 아까 제가 공식을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잠깐 화면을 돌려서 자, 여기 보시면 효모가 당분을 빨아 먹으면서 당분을 뭘로 바꾼다고 했죠? 알코올로 바꾼다고 했죠. 그때 효모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알코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발생이 되고요. 자, 효모가 당분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CO2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 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일반 와인병에 스틸 와인, 그냥 탄산이 없는 그냥 일반 와인을 섞어요.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탄산을 일부러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탄산이 만들어질 때 뭐하고 뭐가 있으면 되냐면 포도의 당분, 그 다음에 효모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하고 효모를 섞은 물을 여기 안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럼 탄산이 아무리 생겨도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와인 자체의 기압으로 녹아드는 게 바로 스파클링 와인.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 보시면 뻥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의 공기압이 30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파클링의 공기압이 6기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등으로 만약에 코르크가 날아가면 전등 깨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터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쌍파뉴 갔을 때 그 쌍파뉴 갔다 제가 베를린으로 와인 심사를 가는 중이었는데 저하고 일정이 같았던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빈티지 샴페인을 너무 귀하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에 넣고 짐을 붙였어요. 여름이었거든요. 캐리어 안에서 샴페인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 여름철에는 혹시라도 해외 가시면 샴페인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샴페인 계속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흔들려가지고 딱 도착하면 뻥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날이 더우면 또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온도를 좀 차갑게 보관을 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형성되고 탄산가스가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이 공식에서 다 나온다. 이 공식은요, 발효 음료는 다 똑같아요. 맥주도 똑같고요, 막걸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말씀드리려면 A라고 라거에 대한 차이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 그건 저희는 이제 와인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효 음료는 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인의 종류에서 CO2 들어간 거에서 저희가 여기 제가 안 썼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스파클링 와인으로 되어 있는데, 스파클링 와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명칭이 뭐죠? 샴페인. 네, 맞습니다. 샴페인은 다른 애들보다 가격이 조금 항상 더 높아요. 자, 그 이유가 샴페인은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만듭니다. 왜냐면 화이트 와인은 적포도 품종의 즙만 짜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법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샴페인은 조금 더 가격이 고가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쌍파뉴에서 생산된 것만 저희가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각자의 나라들마다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까바라고 하고요.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적어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적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프랑스 쌍파뉴에서 생산된 거는 샴페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거는 크레몽이나 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까바라고 하고, 이탈리아는 스푸만테, 독일에서는 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스파클링 사러 가시면 까바라고 써져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까바는 프랑스 쌍파뉴에서 샴페인을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가격이 아주 착해요. 저렴한 거는 10,000원대부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20,000원 중반대가 거의 대부분 까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저 샴페인 주세요. 여기 스파클링 와인을 추천드려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여쭤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샴페인들은 요즘에 주스가 또 모자라서 가격들이 10만원, 10만원 거의 대부분 넘고요. 가격이 매년 올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희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는 와인값이 제일 싸다.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샴페인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파뉴에서 어느 정도까지 샴페인을 보호하고 있냐면, 만약에 쌍파뉴에서 생산된 게 아닌데 샴페인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다 회수를 해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회수를 한 200만 리터의 스파클링 와인을 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쌍파뉴라고 하는 지역 자체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트 가셔서 이 까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파클링 드시고 싶은데 샴페인은 좀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가볍게 까바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주정 강화 와인인데요. 자, 주정 강화. 자, 무슨 뜻이냐면 알코올, 즉 주정을 강화, 높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주정 강화 와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주정 강화는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과 그 다음에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 가장 대중적인데요. 얘네들이 알코올 도수가 몇이냐면 아까 제가 그 와인 공식 보여드렸죠. 그 와인 공식에서 효모라고 하는 아이는 알코올 도수 15도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와인에서 가장 최고의 알코올 도수는 무조건 15도입니다. 근데 요즘에 시중에 가보시면 그냥 일반 스틸 와인인데 15.5도, 16도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의 당도가 같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일반 효모를 넣었는데 효모는 알코올 도수 15도는 죽었고 포도의 당도는 아직 남아있고 그럼 만들게 되면은 단맛이 나는 와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단맛 나는 와인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탕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즉 단맛 나는 와인은 첫 입은 맛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입부터는 질려요. 그리고 한 병을 다 비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변종 효모를 개발을 해서 발효를 끝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16도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이시는 주정 강화 와인은 알코올 도수 20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주정 강화 와인 인기가 없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슬이가 있거든요. 이슬이가 17도, 18도인데 왜 와인을 뭐 20도짜리를 왜 먹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와인 문화가 점점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요 주정 강화 와인이 성장하는 데에는 캠핑이라고 하는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얘가 정말 커피의 아로마와 그 다음에 초콜릿의 아로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알코올 도수는 20도예요. 그러니까 캠핑 가서 저녁에 불 먹으면서 먹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소주를 좋아했는데 소주는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건강에 조금 지키고 싶은데 그럼 뭘 먹어야 되지? 네, 그럴 때 이제 주정강을 드시고 이 주정을 강화할 때 주정을 뭐를 넣느냐면 대부분 브랜디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 주정 강화 와인을 딱 드시면 멘트가 위스키 향이 되게 많이 나는데요? 이따 어디서 많이 맡아본 건데 그 이유가 주정을 할 때 브랜디를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께 선물을 하실 때에는 오히려 주정 강화가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의 종류들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인에 있어서의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레드 와인은 알코올과 타닌과 산도가 균형감이 잘 맞아야 돼요. 자, 저희가 와인 표현할 때 드라이하다는 거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실까요? 드라이하다. 와인 표현할 때 드라이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드라이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도가 전혀 없다. 이게 드라이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샵을 운영한 지가 이제 3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고객님들이 오세요. 근데 제가 올 초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서 물어봤더니 이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뜻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고객님이 오셔서 고객 와인 뭐 어떤 걸로 추천드릴까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저는 드라이한 와인 좋아하고요. 끝에 단맛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거는 카페에 가셔서 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잘 설명을 드려서 그분이 와인을 잘 구매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날 저희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은 드라이하다는 뜻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힙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드라이하다라고 하니까 그게 일종의 와인 표현은 맞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드라이한 와인인데 당도가 느껴지는 와인들이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분명히 와인을 양조할 때 드라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포도 자체의 당도가 높은 거예요. 자, 더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들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특히 이탈리아 와인은 우리하고 지형이 거의 똑같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네들은 알코올 도수도 높고 잔당감도 많아요.
즉 약간 단맛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드라이하면 저희 와인이 맛있다 맛없다를 어떻게 하면 저희 학생들의 얼굴이 갑자기 못생겨지면 맛이 없는 와인이에요. 예, 타닌이 너무 세거나 산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와인 별로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먹어서 이런 것만 그러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이 맛만 나도 오늘 와인 괜찮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잔잔감이 있는 와인들이 초보분들이 좋아하시고 좀 부드러운 걸 찾으실 때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운 지역의 와인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레드와인에서는 이렇게 산도와 타닌하고 알코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게 균형감을 가지고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삼각형은 좀 큰 정삼각형이고 어떤 삼각형은 조금 쬐까만 정삼각형이에요. 자, 이 정삼각형의 크기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바디감에서 옵니다. 바디감. 자, 바디감이 무슨 뜻이냐면 액체의 무게감을 바디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 우유, 요거트 세 개의 공통점은 다 액체입니다. 누가 제일 무겁죠? 요거트가 제일 무겁죠. 그래서 요거트를 드시고 그 다음에 우유를 드시면 우유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우유를 드시고 물 드시면 물맛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BYOB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모임을 하시면 각자 마실 와인들, 각자 마실 술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제 쉐어해서 드시잖아요. 그때 와인의 순서를 잘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디감을 결정하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알코올 도수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제일 나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 낮은 것부터 드시면 되는데 자, 그보다 여러분이 모이셔서 모임을 할 때는 무슨 와인부터 드셔야 될까요? 제일 비싼 거부터. 나중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제일 비싼 거부터 먼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순서대로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에서는 알코올과 산도와 당도인데요. 화이트 와인에서 얘가 장기적으로 숙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크게 결정해 주는 게 산도예요. 와인에 산도가 없으면 와인이 밋밋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장기 숙성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교수님 그러면 제가 산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와인병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요거 어떻게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차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누가 답을 말씀하신 거죠? 또 두 점 받으셔야 되는 분이 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와인 병 색깔이 다르죠. 제가 와인 가게만 거의 20년 다니고 제가 1년에 와인 마시는 게 430병을 제가 와인 심사를 가면 하루에 50개씩 일주일에 테이스팅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거의 그 숫자가 1000개 정도 돼요. 그거를 먹다 보니까 찾아낸 저만의 팁인데요. 100%는 아니지만 85%는 맞습니다. 지금 얘는 초록색의 병이고 얘는 약간 노란색의 병이죠. 초록색의 느낌의 병에 들어있는 와인들은 산도가 다 높아요. 그래서 약간 레몬 같은 스타일의 산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갈색 스타일의 와인 병에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약간 열대 과일 같아요. 열대 과일이라 하면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망고라든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프레쉬 버터 같은 그런 향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선 회를 드실 때에는 초록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삼계탕을 드실 때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갈색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드도 한번 가볼게요. 자, 레드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직관적인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색상 얘기했더니 또 색상에 치중하신다. 네, 사람이 참 이게 교육이 무서워요. 네. 병 모양이 다르죠. 자, 왼쪽에 있는 병은 어깨가 없어요. 여기가 둥그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어깨가 있죠. 둥그러운 병은 타닌이 거의 없습니다.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바짝 올라가 있는 이 아이들은 타닌이 굉장히 많아요. 타닌이 많다는 얘기는 와인에 침전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침정을 먹어도 뭐 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입안에 거끌거리고 먹을 때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침정물 없이 따라주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깨에서 침정물을 한번 치고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와인 병을 보시면 이상이 좀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기 간혹 가다가 밑에 있는 이 구멍 뚫린 부분,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펀트라고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잘못 갖고 계신 우리가 펀트가 깊으면 비싼 와인, 펀트가 없으면 싼 와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얘도 침전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침전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 와인은 이 펀트는 좀 깊은 데다가 놓고요. 침전물이 안 생길 것 같은 데는 완전 플랫한 데다가 병을 담습니다. 그래서 독일 와인 중에 리슬링이라고 하는 하이트 와인은 걔는 가격도 굉장히 비싼 애들은 50만 원, 70만 원 하거든요. 근데 밑에 펀트가 없어요. 침전물이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펀트에도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샴페인 병은 펀트가 굉장히 깊고 두꺼워요. 스파클링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기압이 세기 때문에 그 기압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두꺼운 병에다가 병입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파에 갔을 때 지하 꺄브를 투어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숙성이 되고 얘가 발효가 되면서 못 버티고 터지는 거예요. 와인병.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펀트는 기능적으로 있는 거지 이걸로 가격이 고가다 저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가다 고가다 또 얘기를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코르크입니다. 코르크. 자, 코르크는 길이가 3cm부터 7cm까지 있어요. 자, 코르크는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네, 긴 게 좋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여기에 차랑차랑 되어 있는데 차랑차랑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코르크가 있는데 여기에 바늘구멍 두 개가 뿅뿅 뚫어져 있거든요. 이 바늘구멍 두 개로 코르크에게 공기가 전달이 됩니다. 지금 옆에 제가 벌집 구조를 그려놨는데 코르크는 코르크 나무에 여기 보이시는 껍질을 벗겨서 뭉쳐서 만드는 게 코르크예요. 그러면 이 껍질이 다시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재생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굉장히 유한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코르크 나무가 없는 데들은 마개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코르크가 비싸기 때문에 고가의 코르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칠레의 저가 와인들은 고무로 된 거, 아니면 인조 코르크. 그 다음에 이 코르크가 벌집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 바늘구멍 두 개로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와인을 보관하실 때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냉장고에 우리 드시는 반찬과 같이 보관을 하면요 와인에서 나중에 반찬 맛이 나요. 왜냐면 이 공기로 다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코르크, 좋은 코르크가 없어서 얘네가 코르크로 인해서 와인이 망가지는 게 100병 중에 10병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개발한 게 뭐냐면 바로 스크류캔. 소주병 다는 거죠. 스크류캔. 근데 이제 스크류캔 와인 하면은 이미지가 또 어떠세요? 저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호주 와인은 20만원짜리도 스크류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인 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크류의 발견은 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스크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싸구려 같은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정맞죠? 소주병 따르죠. 근데 요즘에는 또 추세가 젊은 친구들은 스크류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코르크 잘못 뽑아가지고 코르크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어떻게 하세요? 코르크 부서지면 네,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조금 기술이 있으시면 다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가끔 가다가 이제 남자 고객님들이 와인병을 들고 막 오세요. 사장님! 예? 와인 좀 따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집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다고 해서 제가 따드려요. 그러면은 스크류가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갔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코르크가 너무 건조하게 말랐으면 안 뽑힙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관을 한대냐? 제가 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백화점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와인을 세워놓으면 코르크가 당연히 마르겠죠. 아니면 촉촉하게 안 적셔지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와인들은 다 대부분 코르크가 뻑뻑합니다. 그래서 다 눕혀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와인을 구매하러 가셨을 때 와인이 쫙 너무 세워져 있는 와인샵에서는 저는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대형 창고에서 관리가 되면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굴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사시는 남자분, 저희 남편께서는 다음 생에 저의 와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스크류캡은 상관없죠. 스크류캡은 오히려 눕혀놓으면 셀 수도 있어요. 세워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코르크로 된 거는 세워놓으면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 방학 때 저희가 3주 문을 닫고 이제 여행을 갔었거든요. 저희 매장에 있는 와인 다 뺐어요. 혹시라도 온도 때문에 애들이 민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와인이 망가질까봐. 그리고 쉬는 날에도 가서 이거 온도 컨트롤 틀어놓고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뭘 또 같이 틀어놓느냐? 가습기. 자, 여기에서 와인을 보관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와인을 보관하는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바로 온도, 습도, 햇빛, 진동입니다. 자, 온도는 17에서 18도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은 10도에서 12도인데요. 장기 보관하실 와인들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깨가 없는 병 있죠? 아까 보셨던 어깨가 없는 병은 일반 와인들보다 1도 정도 좀 더 차갑게 드셔도 돼요. 근데 타닌이 많은 아이들은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향이 안 나요. 타닌만 나요. 맛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습도인데 습도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높아야 돼요. 60에서 70%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촉촉하게 말라서 충분히 된다. 충분히 얘가 좀 수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햇빛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진동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인셀러가 비싼 이유예요. 저희가 집에 계시는 우리 사용하는 냉장고는 30분에 한 번씩 팬이 돌잖아요. 그래서 진동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와인셀러는 이 진동 없이 열기를 빼주기 때문에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와인셀러가 훨씬 더 고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집에 셀러 없는데 어떻게 보관합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햇볕 피하시고 눕혀서 저는 책장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 햇볕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음지다. 그러면 여름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름 기간 동안에 햇볕이 있는데 계속 세워서 어느 순간 계속 열을 받게 한다. 얘가 액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끓어요. 끓어서 너무 차요. 그래서 와인을 구매하실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지금 돌려주는 거 보이시죠? 와인이 끓어서 넘쳤으면 여기가 다 와인이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다가 와인을 오픈을 하잖아요. 코르크 위에 완전 곰팡이가 하얗게 쓸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들고 막 보시는 거 와인 잘못됐다고. 근데 오히려 그거는 보관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습도가 높게 잘 유지가 됐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와인을 이 코르크를 뽑았는데 코르크 레드 와인이 너무 코르크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그러면 걔도 끓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인병이 좀 지저분하다. 그리고 라벨이 좀 젖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끓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신 게 끓은 와인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밋밋하죠. 그냥 알코올 이렇게만 드시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돈 주고 샀는데 그런 와인 선택하시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관된 데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와인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인 병 색깔, 어깨, 그 다음에 더운 지역, 추운 지역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와인을 잘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와인 좀 오픈해 주시겠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와인에 있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요 와인 등급입니다. 등급.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 등급이 굉장히 짠짠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신세계 국가라고 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신세계 와인에는 아마 와인샵들 가시면 구세계 와인, 신세계 와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구세계와 신세계의 차이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의 나라들은 다 신세계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은 신세계 국가이거든요. 얘네들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등급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등급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있지만 제가 표로 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표로 된 거는 자, 요렇게 된 것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높은 등급제도의 와인인데, 프랑스를 보시면 AOC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약자로 적혀져 있는 건데, 얘를 풀어서 쓰면은 어떻게 저희가 라벨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그 다음 게 자,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풀어서 쓰면 아펠라시오 어쩌고 저쩌고 콘트롤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운데 있는 좀 전에 보셨던 알파벳의 O는 오리진이에요. 즉, 이 포도밭이 어디에서 수확된 포도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배동에서 수확한 포도잖아요. 그럼 아펠라시용 방배동 콘트롤레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있는 콘트롤레는 구어로 발음을 한 거지만 컨트롤이라고 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관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와인 것들이 와인병에 보이시면 아, 얘네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잘 받은 와인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와인 수입국일까요? 생산국일까요? 수입국입니다. 제가 와인을 처음 공부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와인 생산 비율이 5%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와인 중에 100% 중에 75%는 국내 생산도 많이 보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 마주앙은 OEM입니다. 그래서 생산국은 독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티커만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와인 수입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장 위에 있는 등급의 와인들이 수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워낙들 많이 보이시니까, 자, 요거는 좀 메모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와인은 이탈리아 와인인데요. 이탈리아 와인 등급 사진 찍어놓은 표에 보시면 제일 위에 DOCG가 있고 바로 밑에 DOC가 있습니다. DOCG부터는 이렇게 병목에 띠를 붙여줍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병목에 띠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DOCG급 이상인데, 여기 마지막에 보이시는 DOCG의 이 G 있죠? 이 G는 가버먼트의 G고 개런티의 G입니다. 즉,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준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제르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와인에서는 저희가 리제르바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원래는 등급제도가 없었는데, 등급제도를 보고 배운 그 모델이 되는 모델이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 애들 거 똑같이 따라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차별화를 두자라고 한 게 바로 리제르바입니다. 리제르바는 평균보다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은 15개월에서 18개월 오크 숙성. 리제르바가 붙으면 최소 36에서 60개월 동안 보관해서 나오는 게 리제르바입니다. 그렇죠. 리제르바는 그래서 가격이 항상 비쌉니다. 그리고 와인이 특히 레드와인이 다 리제르바인데요. 레드와인이 오래되면 색깔이 진해질까요? 옅어질까요? 옅어지고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벽돌색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리제르바가 붙은 아이들은 색깔은 일단 벽돌색이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하는 이 검은 수탉이 무슨 뜻이냐면 끼안티는 지역의 이름이고요. 끼안티는 토스카나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끼안티 클라시코 중에서 가장 좋은 포도밭에서 수확을 했을 때 저희가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하고,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하면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수탉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분께 내가 오늘 음식을 준비를 할 테니 넌 이태리 와인을 사와라. 나 뭔지 모른다. 그럼 띠에 검은 수탉 붙어있는 거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품질이 보증이 된 아이로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제가 좀 전에 이탈리아 와인, 음식을 할 테니 이탈리아 와인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탈리아 와인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산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탈리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가 뭐죠? 토마토잖아요. 토마토에 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같은 토양에서 재배된 게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에도 다 산미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산미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토마토 베이스의 음식과 만나잖아요. 완전 단맛으로 바뀌어요. 정말 풍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탈리아 와인 처음엔 되게 싫어하세요. 왜? 산미를 싫어하니까. 근데 음식하고 궁합이 맞는 걸 딱 경험을 하시면, 그리고 커피에서도 좋은 커피일수록 산미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반드시 이탈리아 음식과 즐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와인과 음식이 궁합이 안 맞는다. 어떠한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식당이나 우리 여기 대표님들은 급식은 안 하셨겠지만 어디 식당 가시면 쇠로 된 물컵 있죠? 그 쇠로 된 물컵에 물 받아서 드실 때 입안에서 쇠맛 나잖아요. 와인하고 음식이 궁합이 안 맞으면 쇠맛이 나요. 그러면 걔는 음식을 바꾸든 와인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바꾸셔야 돼요. 완전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리고 화이트라고 해서 전부 다 항상 흰살 생선과 흰색의 미트와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와인에 대한 구력이 생기시면 좀 찾아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팁만 알고 계셔도 선택하실 때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제가 매번 모스카토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느낌상 오늘 오미경 대표님이 계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와인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모스카토로 준비를 안 하고 화이트 진판델이라고 하는 그 와인이고요. 로제 와인 맞습니다. 근데 진판델은 미국 포도 품종인데요. 화이트 진판델이라고 해서 얘를 약간 로제 버전으로 색깔만 추출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당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 보시면 굉장히 투명한 루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글라스에 코를 박고 향을 한번 깊게 마셔보시겠어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무슨 향이 나실까요? 무슨 향 나세요? 자, 지금 아직은 향 안 나시죠? 자, 그러면 와인 잔을 밑에 내려놓으시고요. 스월링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자, 이걸 저희가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스월링을 통해서 산소랑 만나면 와인의 향이 더 풍부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맡아보실까요? 조금 더 강렬하게 올라오는 베리류의 느낌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제 와인이 산소와 덜 만났어요. 산소와 만나면 이 향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 향이 지속적으로 더 많아진다? 그럼 좋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희 한 잔만 테이스팅을 하실게요. 제가 28번이나 왔다는 게 갑자기 오늘 저 되게 항상 연차로만 따지다가 28번 왔다니까 되게 놀라운데,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학벌도 되게 높으시고 분위기도 엄청 좋으시고 출석률도 완전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연말 맞이하고 이거 끝나고 지금 송년회 2차 모임 있으시죠? 제가 건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불어에서는 건배할 때 저희가 살룻대라고 합니다. 살룻이라고 합니다. 살룻이 건강을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올해 2023년 12월도 이제 거의 중간으로 가고 있는데, 건강 다 잘 챙기시고 오랫동안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셔서 살룻 한번 하실게요. 자, 살룻. 한번 테이스팅 해보세요.
그냥 그 병락을 변화주자. 그냥 생각이가 완전히 안 맞았어. 자, 지금 이 와인은 약간 생크림 치즈케이크나 로제 파스타, 로제 떡볶이 이런 애랑 드시면은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좋아하고 사실 여기 이 장소가 가장 항상 제가 안타까운 거는 여기가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관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좀 더 칠링이 안 돼서 얘는 온도가 더 차가우면 더 맛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대표님이 와인잔 잡는 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와인의 종주국이 아니라 수입국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잖아요. 저희가 배울 때는 사실 여기 있는 다리 부분을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안전해요. 근데 유럽 애들 보면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아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 배울 때 맥주잔 어디 잡으라고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소주잔 어디 잡아야 되는지 안 배우셨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잔은 물론 비즈니스 미팅을 가셨을 때는 다리를 잡아주시면 되지만 너무 위험하게만 잡지 않으시면 여기 볼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석을 말씀드리면 여기 다리 부분을 잡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손의 온도가 여기에 닿으면 예, 그것도 물론 사람의 온도는 36.5도인데 우리 김명희 대표님 얼마나 잡고 계실 수 있으세요? 36.5도가 올라가려면 와인이 아주 많이 오랫동안 팔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맛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여기 대표님이 어떻게 따라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따르는 방법보다는 와인 잔의 3분의 1 이상은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와인 좀 전에도 스월링 하셨잖아요. 얘는 향을 같이 즐기고 산소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따르면 스월링이 안 돼요. 향을 느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병은 라벨만 가리지 않으시면 돼요. 네, 라벨을 보이게 따르시면 되고, 네, 우리 양태규 대표님. 아이스 와인이 왜 네. 이렇게 비싸고 네. 그 아이스 와인이 지금 유럽 쪽에서 네. 아이스 와인의 원조는 아이스 바인입니다. 아이스 바인은 독일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요. 이 독일에서 아이스 바인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어요. 옛날에 맥주 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냐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포도밭이 교회의 소유였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수도사가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 딱 3일만 기도하고 나와서 포도 수확해서 와인 만들어야지 했는데 기도빨이 너무 잘 나갔네. 그래서 한 3주를 기도원에 있다 나와보니 계절이 바뀌면서 포도가 다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얼은 게 속상하잖아요. 안 되겠다. 그냥 얘를 버릴 수 없으니 바로 수확해서 즙을 짜서 버려야겠다. 즙을 짜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즙을 바로 짜서 만들었더니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아이스 바인인데 아이스 바인의 원리는 쭈쭈바 원리랑 똑같습니다. 쭈쭈바 땡땡하게 얼어있는데 살짝만 녹여가지고 조금 빨아 드시면 당분만 올라오죠. 이 안에는 얼음만 있어요. 그래서 얼음 포도로 즙을 짜면 당분만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온도차가 영하 8에서 10도가 돼야 되고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손으로 다 수확합니다. 5시 넘어가면 수확 안 해요. 왜? 햇볕이 올라오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